북한이 훨씬 숫자는 많아요. 탱크 수도 많고 자주포 숫자도 많고. 그러나 성능은 우리가 압도한다. 그게 도산안창호함 3,000톤급이에요. 세계 최고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어요. 잠수함의 성능은 더 깊이, 더 조용하게, 더 강력하게. 이번에 폴란드 방위사람 전시에서도 대통령이 와가지고 우리 잠수함 쳐다보고 그랬다고. 독일이나 일본 잠수함보다 월등해요. 소음 수준이. 북한은 경제력이 70년대 중반까지만 우리보다 나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면서 계속 경제를 부흥시켰고, 그 다음에 시장 경제를 우리는 적용하고 있잖아요. 북한은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 시장 경제가 아니고. 그래서 체제 경쟁이 시작됐는데 80년도, 90년도 하면서 계속 경제력 차이가 막 많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재래식 무기, 핵무기가 아닌 재래식 무기에서는 북한이 훨씬 숫자는 많아요. 탱크 수도 많고 자주포 숫자도 많고 오로지 육군 같은 게 장갑차만 우리가 좀 많아요. 그리고 해군도 거기가 훨씬 척수가 많아요. 우리보다 척수는. 그러나 우리는 성능이 우수하죠. 공군도 거기는 미그 19, 21 아주 옛날 비행기란 말이에요. 전투기가. 근데 우리는 스텔스기 있잖아요. 귀신 잡는 항공기. 안 보이니까 레이더에. 북한이 숫자는 많다. 그러나 성능은 우리가 압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제력 극복, 그 다음에 군사력 격차를 메꾸기 위해서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한 거예요. 약한 국가가 강대국에 필적할 수 있는 무기 이런 것들이 비대칭 전력이라 그래요. 그래서 비대칭 전력 키운 게 대표적인 게 핵 미사일 잠수함이죠. 그래서 핵 미사일 잠수함을 키워가지고 북한이 그 경제력 세계 후진국 아주 하위권인데 미국의 대통령을 싱가포르에 부르고 하노이에 부르고 그랬잖아요. 그건 핵을 개발했기 때문에. 핵무기의 위력이란 말이죠. 그래서 군사력은 숫자적으로는 우리를 앞서지만 성능 면에서는 뒤떨어진다. 특히 병력 128만 명이고 우리는 50만이란 말이죠. 2.7대 1 이 정도 되는데 함정 숫자나 이런 것도 우리가 5분의 1 정도 돼요. 숫자는. 근데 함정의 전투력 하면 성능을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압도한다. 우리는 북한의 그 숫자 병력, 탱크 수, 비행기 수, 함정 수를 단시간 내에 극복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성능으로 압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군 같은 경우는 지금 미사일 전력을 우리가 엄청 강화했어요. 핵무기 빼놓고. 근데 이제 전 정부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을 해제했잖아요. 그래서 현무 미사일을 엄청나게 폭약을 키워가지고 핵무기에 버금가는 정도의 위력을 키우고 있어요, 지금. 그게 현무 미사일. 이게 우리의 강점. 그 다음에 공군 같은 경우는 F-35는 스텔스기예요. 이건 레이더가 안 잡혀요. 몰라요. 그러니까 평양에 가서 그냥 공격할 수 있단 말이죠. 안 잡히고. 그 다음에 해군 같은 경우는 잠수함 성능이 월등하잖아요. 북한은 러시아, 중국에서 가져온 옛날 쉽게 말하면 구닥다리 잠수함이란 말이죠. 우리는 최신형, 세계에서 거의 탑 클래스에 드는 성능을 가진 잠수함. 그 다음에 이지스 구축함, 신의 방패나 이지스 구축함 이런 것들은 정말 세계적인 수준, 세계 최고 수준이야. 미국, 일본, 한국이 이지스 구축함 3파전을 할 정도로 기술 경쟁력이 뛰어나요. 북한 해군은 잠수함은 4배 정도 우리보다 많이 가지고 있고 수상함은 5배 정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수상함은 작아요. 8,200톤 정주대양감, 그 다음에 전투함이 그렇고, 독도함 같은 경우는 14,500톤이잖아요. 거기는 제일 큰 게 1,500톤 정도 되는 제일 커요. 어떤 함정들은 우리의 미사일 가격보다 싸요. 미사일 한 발로 공격하기 너무나 아까울 정도로 빈약해요. 조악하단 말이죠. 북한은 숫자는 엄청 많아요. 독이 벌겋고 돈이 없으니까. 성능은 아주 열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해군 중에서 가장 키운 게 잠수함 전력이라고. 잠수함 전력은 세계에서 숫자는 제일 많아요. 76척에서 80척 사이 되는데 그거를 엄청나게 키웠단 말이에요. 최근에 들어서 북한 김정은이가 기존에 있는 잠수함을 핵 추진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핵 추진 안 하고 디젤 잠수함에 핵무기를 실자. 그래가지고 나온 게 김군옥함이라는 디젤 잠수함에 핵탄두를 실을 잠수함이죠. 그렇게 했으니까 잠수함 전력은 앞으로 엄청나게 키운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북한도 핵추진 잠수함을 장기적으로 갖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어요. 거기 공작원 싣고 가고 특전용 침투 시킬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 잠수함에다가 원자력 발전소 이런데 폭탄 터뜨리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북한 해군의 특히 잠수함 전력을 막지 못하면은 남한 전역이 전후방이 동시에 교란되기 때문에 전쟁의 지휘가 상당히 어렵다. 그 다음에 북한 작은 잠수정들은 건조한 목적 중에 하나가 미국의 거대한 항공모함이 전쟁이라면 오거든요. 4척이 와요. 동해 2척, 서해 2척 오는데 이런 항공모함을 가서 너는 자살 공격해라. 이런 목적으로 만든 게 조그만 잠수정이란 말이죠.
북한의 잠수함이 또는 수상함정이 아무리 성능이 열악해도 떼거리를 덤비면 힘들잖아요. 권투를 아무리 잘해도 여러 명이 덤비면 지잖아요. 똑같은 효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명이 동시에 달려들지 못하도록 하려면 미리 막아야지, 미리. 그래서 공세적 대잠전 그래. 항구를 봉쇄해야지. 엄청난 세력이 한꺼번에 뿌려지면은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먼저 보고, 먼저 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현대전은 군사위성이 왜 발달되냐면 먼저 알아내야 돼요. 상대의 움직임을. 그 정보를 가지고 못 나오게 하고 그다음에 미사일 같은 걸 쏘려면 못 쏘게 해. 그러면 레이더 시설을 마비를 시켜야 돼. 그래서 전자전이 가능하다. 사이버전. 사이버전이랑은 가만히 앉아서 적을 교란시키잖아요. 컴퓨터 통해서. 그러면 핵심 표적에서 미사일을 공격해야 돼. 옛날에 육박전 이런 건 없어요, 이제. 6.25 때 우리 막 탱크 가서 휘발유 들고 가가지고 막 탱크 공격하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탱크가 없으니까. 지금은 다 단추전쟁이란 말이죠. 미사일전. 북한이 함정이 나오지 못하게 봉쇄를 하고 우리의 스텔스기를 활용해서 먼저 보고 먼저 움직임을 보고 가서 공격하는 거. 이런 걸 통해서 북한을 제압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참으로 이상한 게 있었어요. 전쟁은 돈이라 했잖아요. 돈 없으면 진다 했잖아요. 러시아도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인프라가 없어요. 러시아는 석유 이런 걸 팔아가지고 이렇게 부흥한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빈약해요.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는 최신 무기가 동원될 것이다 했는데 최신 무기는 고사하고 구닥다리 전차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는 무인기 이런 걸로 해가지고 혁혁한 공을 세운 거예요. 아주 우리가 예상했던 거 틀리게 이제 전쟁이 진행됐어요.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주 소모적이고 옛날 재래식 무기를 다 소진하려고 전쟁 일으킨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아주 지지부진하단 말이죠. 근데 최신 현대전 생각하면 항상 이라크전이 이라크전. 공격할 때 먼저 해군이 가서 류두탄으로 공격하고 전자전기 마비시키고 공군 전투기 가서 폭격하고 육군은 맨 나중에 깃발 들고 갔단 말이죠. 이게 이제 비디오로 다 보여줬잖아요. 이게 현대전인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특이했어요. 현대전은 그런 방법으로 가기 때문에 북한 같은 경우는 사전에 정보전, 전자전, 사이버전, 그 다음에 미사일전 이런 걸로 제압을 해야 된다. 우리 한국은 1992년도에 독일에서 첫 잠수함을 도입했어요. 그게 이제 1200톤짜리고 이어서 1800톤짜리까지 18척을 독일에서 원자재를 사다가 우리가 조립 생산했어요. 대우조선해양하고 현대중공업에서 조립 생산했는데 그 조립 생산하면서 그 다음에 정비 유지하면서 터득한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가 2008년도부터 우리 독자적인 잠수함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계 12번째로 독자적으로 잠수함을 만들었는데 그게 도산 안창호함 3,000톤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처음 잠수함을 만들었는데 이거 제대로 될까? 이런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방위사업청에서 잠수함 사업팀장을 하면서 이렇게 만듭시다 해서 사업 추진 전략을 세웠어요. 그래서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국가 기술력을 총결집하자.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중공업하고 대우조선해양하고 인원을 다 모아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독일에서 잠수함을 처음 도입한 30년 후에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독자적으로. 그게 도산안창호함인데 세계 최고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어요. 잠수함의 성능은 더 깊이, 더 조용하게, 더 강력하게. 물속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수압이 세요. 찌그러지면 터질 수 있다고. HY100이라는 강제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400m 이상 들어가면 현대 잠수함은 최고 수준이라고 해요. 미국의 핵잠수함 같은 경우는 한 600~700m 들어가고 그러는데 우리도 400m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는 오케이다 작전하는데 잠수함은 조용해야 돼요. 저가 지금 막 떠들으면 상대 누가 얘기를 하는 거 안 들리잖아요. 근데 조용히 있으면 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잠수함은 먼저 보고 먼저 쏴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잠수함은 얼마나 조용하느냐. 소음이라 소음. 내 잠수함 자체에서 나오는 소음이 밖으로 안 나가게 해야 되고 외부에서 음파로를 나를 잡으려고 할 때 그 음파를 차단해야 돼. 이것이 굉장히 앞선 기술을 적용했기 때문에 독일이나 일본 잠수함보다 월등해요. 소음 수준이. 그 다음에 얼마나 강력하냐. 2차 대전까지는 잠수함에 어뢰하고 기류만 가지고 있었어요. 어뢰는 가서 맞히는 거예요. 이렇게. 쏴가지고 격침시키는 거, 기류는 싣고 가서 딱 해저에 가라앉혀가지고 지나간 함정이 폭파하게 하면 기류란 말이에요, 기류. 그걸 C마인이라고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있었는데,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핵잠수함이 생기고, 그러니까 거기다 미사일을 싣기 시작했단 말이죠. 추진력이 굉장히 강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SLBM을 싣고 다니는데, 우리는 이 3,000톤급 잠수함에는 SLBM을 6발을 실 수 있게 만들어냈다고. 그래서 디젤 잠수함 중에서 수직 발사관,
SLBM을 쏠 수 있는 수직 발사관을 실은 배는 우리가 유일해요, 지금. 근데 최근에 북한에서 자기들도 기존에 있는 잠수함을 개조해가지고 10발을 수직 발사관을 설치했어요. 우리는 2021년도에 만들었는데. 그래서 전 세계에서 디젤 잠수함에 수직 발사관을 실은 나라는 한국하고 북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수평 발사관을 가지고 있고 3,000톤급 안창호함은 수직 발사관을 가지고 SLBM을 발사할 수 있고 어류를 발사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류를 가지고 다닐 수 있고 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잠대 함 미사일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잠대 지상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공격 능력이 막강하다. 이 잠수함은 소음 수준도 아주 조용하고 공격 능력은 디젤 잠수함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런 게 이제 많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세계에 퍼져나갔어요. 캐나다나 폴란드나 이런 데는 지금 잠수함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우리 잠수함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뭐 폴란드 방위사람 전시회에서도 대통령이 와가지고 우리 잠수함 쳐다보고 그랬다고. 캐나다 잠수함 최선임 장교가 한국에 와서 도산 안창호함을 한번 타보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잠수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방위산업은 국민의 이제 세금을 내서 국가 R&D 사업이란 말이죠. 연구개발에 투자한 거예요. 지속적으로 투자하면서 우리 북한을 견제해왔는데 이제는 핵무기를 빼놓고 다른 무기는 북한을 우리가 압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만들어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수출을 해야 됩니다. 수출을 하지 않으면 그동안 방위산업에 투자한 이 기업들이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어요. 국내 수요는 대부분 충족했으므로 이제는 해외에 수출을 해야 된다. 즉 미국이 하는 것 같이. 방위산업은 고부가가치. 이렇게 훌륭한 잠수함을 만들었으니 잠수함 플러스 수상 전투함까지 이제 수출로 견인해서 돈을 벌어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국민들한테 돌려주는 이런 그래서 잠수함 시장을 석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주적이지만은 많은 핵추임 잠수함 가진 나라에서는 핵무기를 잠수함에 숨겨놨잖아요. 그 핵무기를 잠수함에 숨겨놓은 잠수함은 전략 핵추임 잠수함이라는데 그 잠수함은 이 핵잠수함이 추적 감시를 해야 돼요. 지금 미국하고 러시아는 현재 핵무기 실은 잠수함 물속에 있어요. 서로 감시해요. 핵무기를 못 쏘게. 그 감시할 수 있는 거는 핵추진 잠수함만 가능해요. 디젤 잠수함은 하루에 2-3번씩 올라가던데 충전하러 들키잖아요. 핵추진 잠수함은 안 들켜요. 그때 계속 따라다니면서 추적 감시하다가 여차하면 공격하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핵추진 잠수함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 지금 그 많은 수의 잠수함에다가 핵무기를 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SLBM 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나가면은 일단은 바다에 나가면 긴장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핵잠수함을 만들어서 북한에 핵무기를 실은 잠수함을 24시간 추적 감시하려면은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어내야 돼요. 두 가지 과제 잠수함 분야에서는 첫째, 디젤 잠수함 세계 시장을 석권해라. 하나의 명제고 두 번째는 북한이 핵무기를 잠수함에 숨겨놓은 잠수함 그들은 뭐 공격 핵추진 잠수함 이렇게 얘기하던데 전략 공격 핵추진 잠수함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런 잠수함을 추적 감시하면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가져야 된다. 그쪽으로 지금 계속 이제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요즘 방산주가 뜬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다른 경제는 다 침체되어 있는데 방위산업 관련주만 뜬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옆에 있는 나라는 폴란드란 말이죠.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이지만 우크라이나 나토 회원국이 아니죠. 근데 폴란드는 과거에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면서 2번이나 짓밟고 간 나라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 또 러시아가 우리로 침범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급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 있는 무기를 우크라이나 지원해주고 자기는 이제 새로운 무기를 이제 계속 사들이는 거예요. 폴란드 특수 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 이거에 힘입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무기를 많이 팔게 되죠. 근데 이제 아이러니한 게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하는 게 전쟁에 있다면 전쟁에. 그래서 1, 2차 대전 때는 세계 대전이 일어나면서 미국이 돈을 제일 많이 벌었어요. 무기 팔아가지고. 한국 전쟁 때는 기분 나쁘지만 또 일본이 돈 제일 많이 벌었어요. 우리 때문에. 폴란드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인접국가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지금 한국이 돈을 벌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러냐? 한국 무기가 가성비가 좋아요. 가격 대 성능. 미국이나 독일, 영국 이런 데는 예를 들면 전차, 탱크, 뭐 자주포 이런 것들은 아주 성능이 뛰어나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손재주가 좋잖아요. 머리도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하고 계속 대치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계속 무기를 개발해 왔어요. 물론 국민들이 혈세를 들여가지고 그랬는데 꾸준하게 개발했고 공장도 잘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각 성능은 미국이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거의 비슷해요.
근데 가격이 많이 싸요. 그러니까 인기가 좋지. 가격대 성능이 좋으니까 우리 걸 사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는 계속 공장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주문만 받으면은 걔들이 원하는 시기에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미국 같은 회사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기를 팔기 때문에 미리미리 주문하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격도 좋고, 그 다음에 납품 기한을 납기라고. 가격도 좋고, 납기도 좋고. 그러니까 인기가 좋은 거죠. 그래서 폴란드에 작년도만 해도 20조 원 가까이 수출했단 말이죠. 20조 원. 작년에 해서 올해는 거의 폴란드에서 우리한테 원하는 게 30조 수준이야. 30조.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난 거죠. 이건. 왜냐면은 방위산업 탱크나 자주포 이런 거 수출하려면은 우리가 돈을 좀 빌려줘야 돼요. 원래 선진국에서 중진국, 후진국하게 이제 무기를 팔 때는 돈을 좀 빌려줘요. 차관 비슷하게. 돈이 없으니까. 근데 일단 팔고 나면은 그 무기가 팔고 나서 우리가 후속 부품 막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게 30년 또 가요. 30년. 하나 파는 것이 일단 돈을 빌렸지만 다 받을 수 있고, 점진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방위산업 관련주가 엄청 뜨죠. 그래서 요즘 방위산업에 젊은 사람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잠수함은 전쟁을 1, 2차 대전을 치르면서 이것이 바로 잠수함 전력이구나. 그리고 놀랐어요, 사람들이. 그야말로 가성비가 뛰어나다. 현대 해전의 양상을 바꿨다. 그 전까지는 1, 2차 대전까지는 물속에서 수상함을 공격하는 사례가 없거든. 근데 갑자기 물속에서 공격하니까 어디서 오는지 모르고 당한단 말이죠. 독일의 유보트. 영국과 전쟁하면서 영국 해군과 독일 해군이 한 8대2 정도 독일 해군이 열세했어요. 왜냐면은 독일은 뭐 러시아하고 싸워야지, 폴란드하고 싸워야지, 프랑스하고 싸워야 되지. 그러니까 육군, 공군을 키워야 되는데 해군 상당히 약했죠. 너무 약하니까 잠수 유보트를 키운 거예요. 유보트. 수상함정 똑같이 1대1로 할 수 없으니까. 그게 비대칭 전략이죠. 그래서 잠수함을 키워가지고 영국을 거의 아사 직전까지 몰고 갔어요. 2주만 더 쪼였으면 영국이 망할 뻔했어요. 근데 미국이 참전하면서 기사회생을 살아났죠. 거기까지 몰고 간 게 독일의 유보트예요. 강대국에 필적할 수 있는 중소해군국의 무기 중에 가성비가 가장 뛰어난 게 잠수함, 유보트다. 이게 입증이 된 거예요. 1, 2차 대전 통해서.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전 세계에 잠수함이 퍼져나갔죠. 그 당시에는 뭐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뭐 이태리 이 정도가 잠수함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뭐 전 세계에 잠수함 있잖아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1971년에 인도 파키스탄전. 인도하고 파키스탄은 국력차가 월등히 차이 나잖아요. 인도는 항공모함도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 구축함도 가지고 있고. 파키스탄은 재래식 잠수함이 2척 정도 있었어요. 미국에서 온 거, 프랑스에서 온 거. 프랑스에서 온 잠수함이 인도의 그 구축함을 격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구축함이 나가다 격침되니까 긴장해서 한국에 이제 못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포클랜드 대전 기억하시죠? 1982년도에 아르헨티나가 영국령인 포클랜드 섬을 점령해버렸잖아요. 그때 영국의 항공모함이 갔어요. 항공모함 전단에 맨 앞에 간 게 핵추인 잠수함이라고. 핵추인 잠수함에 가서 아르헨티나의 순양함을 격침시켜버렸다고. 그러니까 막 쩔쩔 매고 아르헨티나 해군이 또 한국을 못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해전을 통해서 잠수함은 보이지 않는 세력, 물속에 정말 비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면서도 강대국을 긴장시키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잠수함은 경제적인 무기 그래요. 비대칭 무기. 그 다음에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2차 대전까지는 디젤 잠수함이 있다면 디젤 잠수함. 물 위에 있을 때는 엔진을 돌려서 막 가요. 근데 물 밑에 들어가면 엔진을 돌릴 수가 없잖아요. 공기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물 밑에 들어가면 충전한 배터리로 간다고, 배터리. 배터리가 또 물속에서 막 기동하다 보면 방전이 되잖아요. 그럼 물 위에서 또 충전해야 돼요. 충전할 때 들켜요. 적 항공기나 함정한테. 그러니까 격침당한다고.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그런 디젤 잠수함이, 이거는 정말 너무나 이제 물 위에 안 올라가는 잠수함 만들어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잠수함이 이제 핵추진으로 변했다. 핵추진 잠수함은 물 속에서 원자로 우라늄을 핵분열시켜가지고 하기 때문에 원자로 계속 돌아가요. 전기가 무한 생산된다고. 그러니까 물 위에 안 올라와도 돼요. 그러니까 전기가 무한 생산되니까 배도 크게 만들 수 있고, 그래서 거기다가 핵무기를 싣는 핵무기. 핵무기를 싣고 다니니까 그게 SLBM이죠. 잠수함 발사 탄도탄. SLBM인데 핵무기를 싣고 다니니까 이제는 물 속에 있는 잠수함에 핵무기를 싣고 다니니까 가장 위협적인 무기가 된 거예요. 지상에 있는 핵시설이나 이런 건 사일로에 감춰놓잖아요. 핵무기, 핵미사일을. 근데 그거도 다 위치를 알아요. 미국이나 러시아는 어느 위치, 전쟁이 일어나면 거기를 제일 먼저 공격하거든. 근데 지상에 있는 핵무기가 공격받으니까,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또는 미국에서 상대를 쐈어요. ICBM으로, 예를 들면. 그러면은 물 속에 있는
잠수함에 핵무기를 감춰놓으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보복 공격이 가능하다.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은 전략 핵추진 잠수함 그러는데 이 잠수함은 현대전에서 핵전쟁을 억제하는 정치적인 무기가 된 정치적인. 왜냐하면은 러시아에서 미국의 ICBM으로 공격하면은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잖아요. 자기도 당할 수 있단 말이죠. 잠수함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복 세력으로 그러니까 핵전쟁을 억제하고 있다. 내가 쏘면 나도 죽는다. 확증 파괴 그런 걸 얘기하는데 내가 쏘면 나도 죽기 때문에 절대 핵무기를 못 쓰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도 마찬가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핵무기를 쏠까 말까 했는데 쏘면은 미국에서 쏘면 자기도 공멸하는 거예요. 잠수함은 경제적인 무기, 그다음 비대칭 무기, 그다음 정치적으로도 많이 활용됐어요. 천안함 사건도 마찬가지고 잠수정이 와서 천안함을 격침시키는 온 세계가 들썩거렸잖아요. 그다음에 2015년에는 DMZ에서 수류탄 있잖아요. 수류탄을 터뜨려가지고 사람이 발 다쳤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폭격하겠다 막 전투 실랑이를 할 때 북한에서 우리 잠수함 우리 지금 50척을 내보냈다. 그러니까 완전히 긴장했죠. 사실 50척을 한 번에 지휘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심리전을 펼친 거죠. 그래서 막 우리 해안 경계를 엄청나게 강화하고 다 긴장했다고. 잠수함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일단 잠수함 물속에 들어가면 게릴라 세력이 변해 안 보이니까 갑자기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이렇게 쇼를 할 수 있는 잠수함 전력 플러스 하니까 막 긴장하는 이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무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잠수함을 가지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현재 전 세계에는 2022년 기준 528척 정도의 잠수함이 있는데 그중에 핵잠수함이 141척, 387척이 디젤 잠수함이에요. 우리는 지금 디젤 잠수함만 가지고 있어. 북한도 디젤 잠수함만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아마 둘이 다 핵잠수함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죠. 아무리 잘해도 10발을 한 번에 쏴버리면 다 막아낼 수 없잖아요. 핵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하면 둘이 공멸해요, 공멸.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 하나를 파괴시키려면 중국 해군의 40%가 소요된다. 중국의 목표는 최소한 2035년, 40년쯤 되면은 다 각기 달라요, 기준이. 병력을 비중을 많이 주는 데도 있고 탱크 숫자를 더 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잠수함 숫자, 어떤 데는 함정 숫자 이런 다 기준이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just reference, 참고일 뿐이에요, 참고.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제일 이제 빠진 것 중에 하나가 핵무기예요, 핵무기. 핵무기를 포함하면 또 다 순위가 바뀌어요. 우리가 지금 핵무기도 안 가졌는데 6위로 평가했던 GFP에서. 근데 이거는 사실 핵무기를 가진 북한은 30위라고, 30위. 그러니까 핵무기를 들어가면 또 순위가 다 바뀔 수 있어요. 핵무기를 빼고 나머지 병력수, 탱크수, 함정수, 항공기수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계산을 했단 말이죠. 가장 많이 참고로 인용되는 게 미국의 GFP, 글로벌 포스 파워에 우리가 6위로 돼 있어. 미국이라는 나라는 따라갈 수가 없고, 미국은 천주국이라 천주국. 방위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미국 1위인데 1위부터 15위까지 다 합쳐도 미국이 더 많이 쓴다요. 방위비가. 러시아가 2위로 돼 있고, 뭐 중국이 3위로 돼 있는데 아마 내가 볼 때는 중국이 한 3위 정도 돼요. 러시아는 이제 항공모함도 한 척밖에 없어요. 그것도 구닥다리. 내가 볼 때는 일본이 우리보다 더 강해. 해군 같은 건 더 강해요. 근데 사실 일본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은 일본이 육군은 인원이 적어요. 거기는 지금 총 병력 한 30만 정도밖에 안 돼, 일본은. 우리는 병력 50만, 60만에서 50만 지금 줄이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병력 같은 경우 우리는 육군이 더 강하죠. 근데 해군이나 공군은 일본이 더 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이 우리보다 후순위란 말이죠. 우리가 6위, 일본이 8위 됐는데 이게 계속 해마다 기준에 따라 좀 바뀌는데 우리의 군사력 수준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이제 현무 미사일을 계속 양산하고 있잖아요. 현대전은 미사일 전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세계 군사력 6위지만은 북한은 30위로 GFP에서 평가하고 있지만은 지금 핵무기 때문에 질질 끌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우리하고 군사력 경쟁에서 90년도 후반에서 2000년도 오면서 완전히 쳐졌어요, 이제. 재래식 무기는.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계속 핵 실험을 했고, 핵폭탄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거를 모든 핵무기 운반체인 미사일에 실는 거예요. 그래서 핵미사일이라고. 그래서 북한은 핵 미사일 잠수함이라는 비대칭 전력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를 우리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요. 핵무기는 핵무기로밖에 억제할 수 없어요. 나머지는 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미국의 핵 우산에 얹혀 있다 그러는데 핵 우산도 실질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쓸지 안 쓸지 몰라요. 북한에서 이제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너 나만 도와주면 가만히 안 있겠어? 너 함부로 하면 내가 저 ICBM으로 워싱턴 공격할 거야?
핵무기로? 그러면은 미국에서 남한을 위해서 나도 핵무기 쏠 거야. 이렇게 하겠냐? 자기 국민들이 우선이지. 생각해보세요. 전쟁이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우리한테 핵무기를 못 만들게 해요. 왜냐? 핵무기가 확산되면은 세계가 불안전하잖아요. 핵무기를 확산시키지 말자. 이런 NPT를 만들어 놓고 또 IAEA에서 감시를 해요. 핵무기를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감시를 계속 한다고. 근데 우리도 그런 만들지 말라 이렇게 워닝을 항상 하고 있다고. 미국이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게 IAEA, 또 NPT, 우라늄을 공급하는 뉴클리어 서플라이스 그룹, 핵물질을 공급하는 거. 그 나라를 다 감시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때 우리는 만들지 말라. 북한은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 만들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가 해줄게. 북한이 핵무기 못 쓰게. 근데 해고사는 실질적으로 적용될지 안 될지 누구도 확신을 못 해요. 왜냐? 북한이 이미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 함부로 하면 내가 워싱턴 공격할 거야? 그러면 미국에서 우리 한국이 일본이야 이렇게 얘기하겠느냐고. 그래서 프랑스가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한 거예요. 미국을 믿을 수 없다. 드골 대통령이 강하게 나간 거죠. 우리도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갑론을박하고 있어요. 우리도. 왜 북한 우리보다 경제력이 막 40, 50배 처지는 나라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그거 가지고 계속 머리 붙잡혀 가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주장하니까 미국에서 우리 확실하게 핵우산 씌워줄게. 북한이 핵무기 공격 못하게. 그래서 지난달에 켄터키함 핵무기를 실은 잠수함을 부산에 입항시킨 거예요. 이 정도로 의지가 확고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핵무기를 만들지 마라. 이게 미국의 정책이에요. 막을 수 있는 거기. 그래서 요격 미사일을 만드는 것이 사드, 패트리엇, GBI인가? 그라운드 베이스드 인터셉트 미사일. 미국은 이지스함에서는 SM-3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날라오는 핵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것들. 그래서 그거를 미사일 디펜스, MD라고 하죠. MD. 한국의 미사일 디펜스는 코리아 에어 미사일 디펜스, KAMD. 그런데 방어를 아무리 잘해도 10발을 한 번에 쏴버리면은 동시에 쏴버리면 다 막아낼 수 없잖아요. 거기에 핵탄두가 들어있으면 치명적이죠. 이번에 이제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한 5,000발 쐈다 그러잖아요. 미사일 한꺼번에 쏘니까 못 막아내잖아요. 이스라엘의 가장 잘하는 방어 미사일 중에 하나가 그 아이언돔이에요. 아이언돔. 아이언돔이 무력화됐다. 그렇게. 아이언돔은 우리 96%까지 막아낼 수 있어 이랬는데 이번에 못 막아냈잖아요. 대량으로 쏘면 못 막아내는 거예요. 북한이 그 미사일로 우리를 계속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는 방어 무기를 계속 양산해가지고 하겠다 했는데 그거는 이번에 전쟁을 보면은 그게 아니고 북한이 미사일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1대1 정도 만들어내요. 근데 핵을 지금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점인데 지금 그래서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된 이후로 미사일 양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등한 숫자를 가지고 또는 그 이상으로 가져서 한 번 공격받으면 공격을 압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핵이라는 게 터지면 2차 대전 1945년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폭탄을 투하했잖아요. 500m 상공에서 투하했어. 그때는 핵무기 위력이 15 내지 20킬로톤 정도 수준이었어요. 고위력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막 메가톤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일시에 죽은 사람이 7, 8만 명. 그때는 저위력이었지. 그리고 나서 후유증으로 죽은 사람이 또 그 배 정도 됐다고. 한국 상공에 한 500m 떨어뜨리면은 그것이 어느 정도 위력이냐. 한 번에 막 수십만이 죽을 수 있고 50만 명, 100만 명이 죽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은 핵탄두의 위력에 따라 틀리다고. 그러나 우리가 실증적으로 우리가 확인된 거는 히로시마 나가사키. 그게 500m 상공에 떨어뜨렸는데 15 내지 20킬로톤이 있다. 그게 일시에 7, 8만 명이 죽어버렸다. 다 타버렸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교훈이 그렇게 일시에 죽었고 후유증으로 죽은 사람이 그 배 정도 숫자였는데 그 후유증을 보고 사람들이 뇌에 각인된 것이 원자탄을 쏘면 안 되겠다 이거예요. 몰골이 막 흉악하잖아요. 쳐다볼 수가 없잖아요. 괴물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 핵무기를 쓴 건 한 번. 반인류적이다. 그래서 지금 안 쓰고 있는 거죠. 핵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하면 둘이 공멸해. 이기고 지고가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를 못 쓰는 거예요. 상호 확증 파기. 너 죽고 나 죽자. 나 죽는다. 그게 핵무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거를 뺀 재래식 무기로 하면은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면은 뭘로 싸우겠어요? 재래식 무기는. 육군이 갈 수 없잖아요. 지리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해군밖에 없죠. 해군. 해군력 하면은 미국이 항공모함 10만 톤짜리 11척 있어요. 네. 중국은 이제 2척, 3척 있어요. 항공모함은 항공기가 주 무기예요. 항공기 성능은 미국이 월등해요.
러시아의 군사 평론가가 얘기를 하기를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하면 항공모함 혼자 다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맨 앞에는 핵추진 잠수함이 방호함을 따라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구축함, 순양함이 둘러싸여 있어요. 그때 항공모함 전단은 거대한 전투 전단이라고.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 하나를 파괴시키려면 중국 해군의 40%가 소요된다. 이 정도로 할 정도로 미국이 앞서 있어요. 누구도 넘볼 수가 없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금 교전이 일어났는데 여기에도 맨 먼저 확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공모함 전단 2개를 보냈잖아요. 함부로 확전하지 마라. 이란, 레바논, 시리아 함부로 이스라엘 공격하지 마라. 나는 이스라엘 편에 서 있어. 딱 간 게 지금 항공모함이에요. 왜 항공모함이 생겼느냐? 2차 때까지는 거포주의, 포도 막 크게 만들고 배도 크게 만들고 일본의 야마토 전함 같은 건 72,000톤짜리 큰 배 해가지고 포신이 사람 몸뚱이에 들어갈 정도로 그래서 멀리 날린다고 20km, 30km 날리는데 수평선을 보면 안 보이잖아요. 비행선 같은 걸 띄워가지고 막 정찰해가지고 여기다 쏴 저기다 쏴 이렇게 얘기해 줬다고. 그러다 보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육상에서 항공에 날아가서 보고 와서 그쪽에 뭐가 저기 있어. 이쪽으로 이동해 이런 거 알려줬다고. 그러다 보니까는 육상에 있는 항공이 번거로우니까 배에 다시 항공에 싣고 다니자. 그래서 배에서 기준기로 내려줬어요. 바다로. 수상 비행기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거기 갔다 오면 기준기를 또 올리고 또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를 더 키워. 배 활주를 만들어버려요. 항공모함의 장점은 항공기 전투기라는 건 작전 반경이 있어요. 연료를 어느 정도 싣고 가면 바닥나잖아요. 그때 뭐 작전 반경이 500km다, 뭐 1000km다 이런 얘기는 거기까지 가서 폭격하고 돌아오다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항공모함을 싣고 다니면 항공모함 연료를 항상 싣고 다니니까 항공모함 쭉 이동해주면 작전 반경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항공모함이 적진 가장 깊숙이 가서 항공기를 통해서 폭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항공모함을 무섭게 생각하는 거예요. 항공모함을 호위하는 세력 또한 이지스 구축함, 순양함 이런 것들은 엄청난 공격 능력을 가지고 있죠. 미사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항공모함은 현대전의 총하다. 이 항공모함 전력을 볼 때 중국은 걸음마 수준이라고. 항공모함도 미국보다 60, 70년 늦게 시작한 거예요. 중국이.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힘들죠. 그러나 중국의 목표는 최소한 2035년, 40년쯤 되면은 미국과 대등은 해군력을 갖겠다. 이게 목표예요.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지금도 함정 숫자에서는 중국이 앞서요. 중국이 한 350척 정도 되고 미국 290척 정도 되는데 미국은 러시아하고 냉전 끝난 이후로 함정수를 줄였어요. 그거를 이제 국민들한테 복지 사기로 이제 돌리자. 복지 문제로. 그래가지고 줄였는데 중국이 계속 해군력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수천억 되는 구축함 같은 걸 막 벽돌 찍어내다시피 하고 있어요. 이거 안 되겠네 해서 미국에서도 함정수를 지금 올리고 있다고. 아무튼 우리 강대국 일본하고 중국 사이에서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일본하고 중국은 과거에 우리를 짓밟았던 민족이기 때문에 국가이기 때문에 그들이 함부로 건들지 못하게 우리는 한미동맹도 잘 해야 되고 인도 같은 경우는 핵무기 보유국이 5군데가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5건 P5라고 하죠. P5. 근데 인도하고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인정은 안 해주면 가지고 있어요. 거기는 NPT를 탈퇴했어요. NPT에 들어가면 핵무기를 못 만들거든.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들어가면. 근데 인도 같은 나라는 거대한 중국이라는 잠재 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중국하고 인구가 거의 비슷했어요, 이제. 가끔 뉴스에 보면은 그 국경에서 막 전투하고 그러잖아요. 곡괭이 가지고 싸우고 뭐 탱크 가지고 싸우고 그러는데 그런 잠재국가 있기 때문에 핵무기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 이제 비공인이지만은 인정을 해요, 사람들이. 인도 태평양에서 중국, 인도, 일본 빅3잖아요. 인도는 계속 군사력 증강시키고 있는데 인도는 잠수함도 가지고 있어요. 핵무기도 가지고 있고 항공모함도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전수받아가지고 인도는 거대 중국이라는 잠재 적국이기 때문에 키우지 않을 수 없다. 시장도 커요. 근데 인도는 무기를 파는데 가장 힘든 나라 중에 하나예요. 계약이 복잡하고 의사결정이 너무 오래 걸려요. 하나 팔려면 몇 년 걸린다고. 아주 지지부진해요. 그래서 지금 인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인도도 방위산업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위산업 시장이 커진다는 건 무기 자주국방력을 키운다는 거죠. 곧 있으면 중국을 따라잡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아까 조금 전에 인도 얘기했지만 인도, 일본은 왔다 갔다 해요. 그다음에 이태리, 뭐 영국 이런 데 거의 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군사비가 제일 많아요.
지출하는 게.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랍권의 맹주가 되기 위해서 지금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다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도 원인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이 사우디하고 엄청 가깝게 지내려고 하니까 하마스에서 야, 그 왼수 같은 놈들하고 왜 가깝게 지내? 야, 우리 아랍권 대동 단결해야 돼. 이런 차원에서 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 UAE 이런 데는 계속 무기를 사들이고 있어요. 중동은 화약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이념 전쟁이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장소고, 그다음에 이란이라는 나라는 호르무즈를 끼고 계속 원유 수출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데는 항상 분쟁 가능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런 데가 계속 올라오고 있죠. 세계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아, 성능이 뛰어나다.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제. 실적감이 있는 나라는 한국, 도산안창호하고 일본의 소류급. 일본은 잠재적 역량을 다 확보하고 있어. 그러나 자기들이 전쟁을 일으킨 범죄국 같기 때문에 내색을 안 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내숭을 떨었어. 돈을 빌려주면서까지 왜 무기를 파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가난한 나라에 무기 팔아줘가지고 남는 게 뭐가 있어? 돈은 제대로 받겠어? 근데 이제 탱크를 한 대 팔았다 예를 들면은, 그러면 탱크가 파는 값이 한 4 정도 돼요. 근데 나머지는 탱크를 사가면은 정비 유지하고 훈련하고 부수품 추가 들어가고 그래도잖아요. 그걸 후속 군소 지원 그래요. 후속 군수 지원. 이게 6 정도 돼요. 6. 그 6이 한 30년 정도 가요. 그러니까 뭐 한 번 팔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후속 군수 지원해주고 또 팔고 가서 수리해주고 이런 것이 6이란 말이죠. 그래서 무기를 팔면은 그 나라와 관계도 유지해야 되고, 관계 유지는 좋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기술자도 가야 되고 추가로 또 팔고 그런 효과가 있죠. 팔고 있는 무기들이 가격대가 어느 정도? 탱크 같은 경우는 80억 정도, 잠수함 같은 경우는 한 척에 한 1조 5천억 정도 돼요. K9 자주포 뭐 40억 정도? 근데 이런 것들은 가격보다도 이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이 1번인데 지금 미국하고 영국하고 독일의 K9 자주포, 그다음에 K2 전차 이런 것들은 비슷한 성능을 가졌는데 우리가 가격이 엄청 싸요. 우리가 전차 같은 경우는 K2 전차가 절반이다 이 정도 얘기를 할 정도로 싸요. 그런데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 무기 시장에 60% 점유하고 있다. 레드백 장갑차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독일을 제끼고 이번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명품을 생산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 K9 자주포하고 K2 전차가 비기트를 쳤어요. 이번에 폴란드에서 많이 사갔다고. 추가로 또 사겠다 이런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무기를 한꺼번에 이제 수출하다 보니까는 수출 금융 지원 돈을 빌려주는 거, 여기에 지금 한도액이 초과했어요. 한도액이 초과해가지고 지금 온통 난리예요. 이거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냐.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서 정부 기관을 노력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수월해요. 근데 우리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무기를 이제 판매 요청을 받으니까 지금 당황하고 있죠. 루마니아, 심지어는 영국에서도 우리 전차를 사려고 그래요. 우리의 솜씨, 영업 능력, 가격대 성능비 월등하다 이거죠. 미국이나 이제 독일 이런 데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있지. 그동안 자기들이 다 팔았는데 한국이 이제 거길 장악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폴란드도 사실 우리 한국의 무기를 수입하면서 그 기술을 전수받아가지고 유럽 지역에 자기들 공급하려고 속셈이 있어요. 기술을 전수해줘야 돼요? 우리가? 어느 정도 해줘야 돼요. 조건이 있어요. 그걸 절충교역 그러거든. 우리가 1,000만 원치 사줄 테니 너네 1,000만 원 값에 해당하는 걸 다른 걸 해줘라. 그거를 이제 기술을 전수해주는 것도 있고 다른 물품을 파는 것도 있고. 일반 물자는 특별한 시기에만 팔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방위산업이라는 거는 인류는 전쟁의 역사가 계속 됐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지, 이팔 전쟁이 있지, 대만하고 중국하고 전쟁이 일어난다 하지, 쭉 있잖아요. 인류는 전쟁의 역사라고. 그렇기 때문에 무기는 계속 수요가 있어요. 일시적인 효과가 아니라 계속 이게 조달이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 시장은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세계 경제가 불안하고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니까 이 무기 시장에는 지금 수요가 급등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무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고 나무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무기 팔아서는 좀 씁쓸하지만은 그래도 뭐 그거는 인류의 역사니까. 우리는 북한이라는 적대적인 상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무기 개발했단 말이죠.
그런데 북한을 이제 어느 정도 압도할 정도로 수요가 충족이 됐어요. 그럼 이제 밖으로 팔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전차, 자주포, 그다음에 FA-50 경공격기 이런 것들이 세계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아, 성능이 뛰어나다. 그러면 그 나라는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저 나라만 건드리면 안 되겠는, 저 나라하고는 좀 친하게 지내야 되겠는데, 이런 이제 분위기가 이제 태동하는 거죠. 지금 보면은 무기를 수출하는 랭킹 1, 2, 3, 4, 5위를 다 미국, 러시아,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도 끼는데, 이스라엘, 이 정도가 이제 상위권들인데 다 막강한 나라잖아요. 팔기도 잘하고, 국방도 잘하고. 그게 상징적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무기는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대 일본의 가가함에 딱 방문한 거죠. 가가함이 일본의 항공모함이거든요. 경함호인데 그 가가함이 옛날에 진주만 폭격에 참여한 배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가함에 가서 아베 총리와 악수 한번 딱 해주고 F-35 항공기를 105대를 추가로 팔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은 자국 방위를 위해서 많이 만들어다 보니까는 노하우가 쌓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팔고 있죠. 이스라엘도 1973년도 4차 중동전 이후에는 하도 부대끼니까 핵무기를 만들어봤잖아요. 비공인. 인정은 안 해주지만 몰래 숨어가지고 핵무기를 만들 이후에는 아랍권에서 공격을 안 했잖아요. 계속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팔아요. 경계장비라든지 미사일, 레이더 이런 것들은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많이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고 있죠. 캐나다하고 폴란드에서 잠수함을 살려고 하니까 캐나다하고 폴란드는 LOI라는 걸 이제 배포했어요. Letter of Intention. 그거는 사겠다는 의향서. 나 이런 잠수함 살려고 하는데 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이게 LOI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살려면은 RFP가 나와요. 제안 요구서. Request for Proposal. 여기에는 이제 구체적인 성능, 뭐, 사양 이런 게 다 들어가죠. 근데 지금은 LOI가 나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캐나다 잠수함 같은 경우는 나도 한번 참여하겠다 나타난 나라들이 일본, 우리, 독일, 스웨덴,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캐나다에서 원하는 잠수함이 크기가 한 3,000톤 정도 돼요. 그리고 30일 이상 지속적으로 작전할 수 있는 이런 잠수함이기 때문에 무기를 살 때는 사는 입장에서 너희 나라에서 실제 그 무기가 있어? 써봤어? 이걸 성능이 입증됐다. 프로본 됐다고 그러거든. 성능이 입증됐어? 근데 지금 3,000톤급에 가까운 잠수함을 만드는 나라는 세 나라밖에 없어요. 우리하고 일본하고 호주. 근데 호주는 불량품으로 이제 찍혀가지고 누가 쳐다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세계 18개국에 170여 척을 수출한 독일이 베스트셀러. 2등이 프랑스예요. 근데 그 나라도 그렇게 그 크기의 디젤 잠수함을 만드는 실적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요청을 만들어주겠다 제안을 하는데 실적함이 없어요. 스웨덴도 마찬가지고. 실적함이 있는 나라는 한국 도산안창호하고 일본의 소류급. 그런 것들이 실적함이기 때문에 일단 맨 먼저 눈여겨보고 있죠.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하고 경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이제 회자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독일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스웨덴도 있고 이런 나라도 있으니까 아직은 몰라요. 그러나 한국의 잠수함하고 일본의 잠수함하고 성능이 거의 유사해요. 근데 우리가 앞선 것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소음 수준, 우리가 굉장히 조용하고 공격 능력, 우리는 수직 발사관이 있거든요. 수직 발사관에 한 번에 대량으로 미사일을 육지를 공격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본 잠수함은 그런 거 타이게이급하고 일본 잠수함은 타이게이급하고 소류급 두 가지가 대상인데 그 잠수함은 수직 발사관 없어요. 어리하고 기리하고 그다음에 수평 발사관을 쏘는 대함 미사일 이 정도만 있다. 그럼 우리가 공격 능력, 소음에서 월등히 우수하고 그다음 가격은 이제 비딩을 이제 경쟁을 해봐야 되니까 그건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제 절충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국가적으로 노력해야 될 게 예를 들면은 잠수함 8척 해줄 테니까 그에 합당한 금액에 우리의 반대급부를 줘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뭐 반도체 회사를 좀 세워줘라. 뭐 이런 거 있어요. 배터리 회사를 좀 세워줘라. 이런 거 있다. 그걸 절충교회라고 해요. 그런 것들은 국가적으로 이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경쟁에서 질 수 있죠. 가격, 성능, 그 다음에 납품 기일. 몇 년도까지 하나 보내줘. 그러면 그걸 맞춰줘야 돼. 근데 맞추기 쉽지 않아요. 만들다 보면은 지연되고 이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납기, 성능, 가격, 그 다음에 절충교육. 이런 4가지 정도가 키 경쟁 요소인데 일본하고 우리하고 거의 대등 수준이다. 그래서 이제 잠수함 캐나다에 판매하는 것 한일전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죠.
일본을 우습게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저는 이제 2002년도에 잠수함을 불고 하와이 림팩훈련을 다녀왔어요. 림팩훈련을 가면은 제가 갔을 때는 8개국에서 한 20-30척 함정이 참가했는데 작년에 보니까 20 몇 개국에서 40여 척, 40몇 척이 참가하고 거대 거기 가면은 함정의 성능 자랑 대회, 전기 경연 대회, 해군 전술 경연 대회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다 알아요. 적나라하게 알 수 있고 상대를 알 수 있다. 일본 잠수함도 볼 수 있고. 그래서 보면은 일본은 사실상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나라예요. 그때 당시에는 해군력은 미국을 압도했어요. 특히 한국만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군사력을 안 갖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평화헌법 구조에 우리는 군은 없어. 오로지 자유대. 남이 쳐들어올 때 방어만 하겠어. 이게 자유대거든. 근데 해상 자유대 했는데 사실 들어가 보면 정말 정비도 잘 돼 있고 무기도 월등해요. 미국하고 대등 수준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성능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해군력 같은 경우는. 근데 숫자는 많지는 않아요. 우리는 이제 북한의 간첩선 잡는다고 한국 같은 경우는 참수리 같은 배 있잖아요. 작은 거. 평택에 전시되어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수백 척 만들어냈어요. 근데 일본은 그런 건 안 만드는데 큰 잠수함, 구축함 이런 건 우리보다 많아요. 숫자가. 한국함도 경함호도 우리보다 숫자 많고 중국보다 숫자는 적지만 중국을 압도할 정도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을 우습게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저는 그래서 높이 평가해 군사력은. 일본은 잠재 역량을 다 확보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들이 전쟁을 일으킨 범죄국가이기 때문에 내색을 안 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내숭을 떨었어. 내색은 안 하지 내숭 떨고 다 해놨어. 핵잠수함도 만들지는 않아도 다 만들 수 있는 준비는 다 해놨어. 저는 잠수함밖에 모른다 할 정도로 잠수함에 몰두했었어요. 제가 하는 일들이 제가 해군사관학교를 1981년도에 졸업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해군에 잠수함이 없었어요. 근데 북한은 잠수함이 막강한 잠수함부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잠수함을 잡냐 이거는 관건이었는데 이 미국 잠수함하고 훈련을 했어요. 미국 잠수함. 미국 잠수함이 우리 근해 지나가면 훈련 한번 합시다 해가지고 사정사정하고 훈련하고 그랬는데 잠수함을 어떻게 잡느냐 잠수함 잡는 기술을 잘 터득하면 출세 가도를 달렸어요. 대잠수함전 유학과정이 있었어요. 기술을 터득하는 거죠. 그 유학과정에 제가 이제 합격을 해서 잠수함을 잡으러 가서 잡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미국에 가서 훈련을 받고 왔는데 공교롭게도 87년, 88년도가 한국 해군이 그토록 갖기를 원했던 잠수함을 독일에서 사러 가게 됐어요. 잠수함 잡으러 갔는데 잠수함을 타게 됐어요. 독일에 가서 잠수함 훈련을 받고 첫 번째 잠수함 장보고함을 한국에 이제 인수하게 됐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저의 잠수함과 인연 맺은 첫 번째인데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락이잖아요. 저는 잠수함을 타고 잠수함을 잡는 법도 알고 그러니까 제가 일반 수상함 장교들한테 잠수함 이렇게 잡아라 또 알려주고 그랬단 말이죠. 1998년도에는 독일에서 잠수함을 가져왔지만 그때 당시엔 독일 잠수함의 기초적인 것만 배웠어요. 왜냐하면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고급 과정이 필요하다. 고급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 잠수함 함장 과정 유학을 가게 됐어요. 네덜란드 잠수함 과정은 영국에 있는 그 국제 잠수함 과정을 이관시켜서 하는 건데 굉장히 터프한 과정이에요. 어렵고 선배들이 갔다 와 하니까 유학을 갔어요. 그 과정이 거의 1억 7천만 원 냈어요. 6개월에. 엄청나게 비싼 과정이에요. 근데 IMF가 터졌어요, 한국에. 해군에 1년에 이제 유학 과정이 한 60-70개 돼요. 근데 거기서 5개 과정만 살려고 다 잘랐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네덜란드 잠수함 함장 과정 유학인데 그 1억 7천만 원이 그 당시에 환율이 높았잖아요, IMF 때. 그게 달러로 하면은 13만 불. 네덜란드 돈으로 하면 25만 길더 그래요. 행정계통에서 한국에 보내올 때 13,000불 가로 열고 25만 길더 그랬어요. 13만 불인데 13,000불로. 그리고 유학 가려고 하다 보니까는 싸니까 이제 국방부에서 오케이를 한 거예요. 이거를 가라. 근데 딱 보니까 공이 하나 빠진 거예요. 그래서 타이핑하다 빠진 거예요. 타이핑하다. 큰일 났다 했는데 파견 육군 무관 선배가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한국에 IMF 사정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가서 깎아서 13,000불에 다녀오게 된 거예요. 제가 가야 될 운명이었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울러 당부하고 싶은 거는 우리는 과거의 적 중국과 일본이 계속 해군력을 강화시키고 있고 일본은 GDP의 2%까지 계속 군사를 강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무엇이냐? 우리한테는 계속 적이 크고 있다는 과거의 적이. 미국이 우리를 떠나면 미군이 우리 한국을 떠나면 바로 독도나 이어도나 칠광구나 이런 데는 분쟁 지역이 될 수 있어요. 한국, 중국, 일본.
그래서 우리도 중국이나 일본이 우리를 함부로 건들지 못하게 우리 한국마음 전력도 가져야 되고 핵추진 잠수함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이 많이 응원해 주셔야 우리 자주국방력이 강화됩니다. 저는 방위산업은 자주국방과 경제 활성화, 국민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된다. 항상 강조하는데 우리가 과거에는 R&D비를 계속 투자했지만 이제는 이게 이제 수출로 견인하면은 그것이 돈이 돼서 국민도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방위사업 응원 많이 해주시고 자주국방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꿔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